안녕하십니까. 경랑치는 북미 대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오래 하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7월 10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가지고 네 번째에 걸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봅시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좀 다룰 건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 세계 각국, 그리고 주로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학습 열풍이 불었다, 저는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학습 열풍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 북에서 쓰는 표현이잖아요. 북에서 신년사 같은 거 발표되면은 막 이 신년사를 전 인민이 공부해야 된다, 학습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학습 열풍이 분다, 이런 보도들을 막 쏟아내거든요. 근데 보니까 북에서 발표한 담화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열심히 학습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 언론 보도만 놓고 봐도 보면은 뭐 청와대 정부 기관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언론들,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이 담화에 담겨진 내용이 뭐냐, 숨겨진 속내가 뭐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막 뜯어 분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건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왜 북한의 담화 하나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나,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그리고 이번 담화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북한이 뭔가 이렇게 성명, 담화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 그거 가지고 막 열심히 분석을 해요. 그래서 뭐 행간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분석들을 하는데, 뭐지? 왜 무슨 북한에서 발표한 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이나 한국의 상황에서는 북한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 북한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분석하는 게 자기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 그런 거거든요. 일단 미국을 봅시다.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 10월 서프라이즈라고 있어요. 미국 대선이 올해 이제 11월에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이슈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재선될 가능성이 뭐 거의 몇 프로나 될까요? 한 10%나 될까요? 매우 낮아요. 지금 뭐 지지율 격차가 바이든하고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재선이 되겠냐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빅 이벤트를 준비를 해가지고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지 않겠냐. 그게 아마 대선 직전에 있는 10월쯤 될 것이다. 그래서 10월 달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할 거다라는 게 미국 정가에서는 막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지금. 사실 별로 없어요. 뭐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뭐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북한과 관련한 뭘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10월 달에 갑자기 빡 해가지고 뭔가 큰 합의를 이뤄가지고 미국 국민들이 막 빠져들게 만들고 이런 걸 준비할 것 같다라는 이제 일견의 이제 의견도 있고, 또 정반대로 북한 역시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0월쯤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몰락시키는 그런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완전 끝장이다. 뭐 이런 이제 의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뭐가 됐든 결국은 북한 문제가 미국 대선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이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도대체 북한이 트럼프 이 대선 전까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과연 미사일 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초미의 화두라는 거죠. 한국도 봅시다.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외교 안보 인사를 쭉 단행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초강력 뭐 전진 배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는 가장 이제 최대로 뛰어난 인물들을 전면 배치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북한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구나. 뭐 북한식 표현을 쓰자면 국사 중에 제일 국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집권 하반기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뭐 2년 정도 남았는데, 이 하반기에 과연 국정 운영을 하는 데서 뭔가 이렇게 큰 변수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는가라고 놓고 보면 결국 북한 문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북한 문제에서 삐끗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약간 비슷한데,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최대 업적이 뭐 북한과 정상회담 한 거다 이렇게 막 자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남북 관계 잘 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자부심이 있었고, 그거를 막 내세웠는데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삐그덕 되면서 이게 오히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지율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북한 문제를 어떻게든 잘 풀어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나야 향후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인물, 심지어는 야당에서도 막 땡겨왔잖아요. 박지원 의원 막 이런 사람들 땡겨와가지고 어떻게든지 북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정부만 그러냐, 사실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표적인 게 작년에 나경원 뭔가요?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인데 그때 자유한국당이었죠. 거기 원내대표 하던 나경원이 그 미국에 가가지고 그 내년에 이제 한국에 총선이 있는데 그 전에 북미 정상회담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게 나중에 이제 폭로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막 외교 이슈까지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야당이 볼 때도 이 한반도 문제가, 북한 문제가 한국 정치의 매우 결정적인 변수다. 이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한테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결정되는 거다, 뭐 이렇게 좀 봤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북한 문제가 한국 정치에도 매우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북한의 어떤 입장, 의도, 이런 것들을 잘 알기 위해서 엄청 연구를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북한의 입장이라는 게, 북한의 외교라는 게 그냥 일반 다른 나라들하고 비슷하고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 사실 그렇게까지 열심히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빤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북한의 모습은 뭔가 좀 신기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다른 나라들의 행보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관심을 갖고 더 깊이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충 봐도 알 수 있으면 깊이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막 어려운 학문, 어려운 과목일수록 시험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수십 년 동안, 수백 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 100년이 넘게 집중해온 문제가 있죠. UFO 같은 거. 왜 사람들이 UFO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모르니까 그래요. 신기하니까. 뭘까? 진짜 외계인인가? 그런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북한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북한의 의도가 뭐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잘 모르니까 계속 연구하고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라면 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북한의 행보들을 한번 몇 가지만 사례를 좀 볼게요. 이번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최근 며칠여간 미국 사람들이 연일 발신하고 있는 우리와 관련한 괴이한 신호들을 보도를 통하여 듣고 있다. 나중에는 조미 순회회담 가능성까지 시사하게 된 미국 사람들의 심리 변화를 TV 보도를 통해 흥미롭게 시청하는 것은 아침 식사 시간의 심심풀이로는 그저 그만이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 북한과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냐 없냐 가지고 막 호들갑 떨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침 식사 시간에 심심풀이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여유만만한 그런 모습들을 그냥 딱 보여준 거잖아요.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야, 너네 미국이 뭘 하든 그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심심풀이 장난 같은 거야, 라고 완전히 내려다보는 그런 이제 시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미국에 대해서 이런 시선을 보여줄 수가 있지? 되게 신기하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17년에 있었던 건데요. 2017년 11월 13일에 폴리티코라는 미국의 그 정치 전문 그 매체가 있어요. 인터넷 언론인데, 여기에 그 북미 간의 이제 실무회담에 그 오랫동안 참가했던 한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이 북미 간에 유럽 지역에서 하고 있는 반관 반민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뭐 투트랙 회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부 관계자와 민간 연구가들이 함께 이렇게 회의하는 거예요. 북에서도 오고 미국 측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뭐 회담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학술 회의 같은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성격의 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미국이 북한하고 정식 외교 회담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이건 정식 회담이 아니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 실무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회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담은 회담인 거예요. 애매한 그런 이제 성격의 그 투트랙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참가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2017년에 북한 쪽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북한 측 인사가 뭘 물어봤냐면, 야, 너네 그 트럼프 대통령 진짜 미친 거야? 아니면 미친 척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진짜 미쳤겠어요, 설마. 근데 그런 걸 물어볼 정도라는 거는
글쎄요, 만약에 한국의 외교관이 미국의 외교관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야, 근데 트럼프 대통령 언론 보니까 미친 것 같던데 그거 진짜 연기야? 라고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거 완전히 외교 깨지는 거죠, 이 정도면은. 근데 이런 거를 북한에서는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어떤 외교 관계가 야, 뭐 잘 되냐 깨지냐 이런 거 관심 없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 우리 갈 길 간다. 뭐 이런 이제 태도를 막 보여주는 거죠. 뭐 비슷한 사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1994년이 이제 북미 외교사에서는 매우 이제 중요한 해인데 이때 이제 제네바 합의가 나온 해 아닙니까? 이때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북한의 이제 강석주 북미 회담의 이제 대표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갈루치 이 사람이 이제 대표였어요. 그래서 강석주 갈루치 이 이제 협상이 있는데 뭐 협상단이 있겠죠. 처음으로 이제 1차 고위급 회담을 하는데 미국의 갈루치가 이랬다 그래요. 이건 이제 뭐 어떤 해외 동포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갈루치가 야, 너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핵 신고 제대로 해. 안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전쟁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회담장을.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을 초반에 이제 기선제압을 하려고 한 거죠. 나가고 있는 그 등에다가 대고 북한의 이제 회담 관계자 한 명이 볼펜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약간 이제 화가 났겠죠. 볼펜을 집어 던져가지고 물론 이제 볼펜을 맞추지 못했어요. 예. 볼펜은 이제 날아가가지고 맞추지 않았는데 이제 갈루치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뭐야 이 황당한 상황은 하고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강석주 외무상 나중에 이제 외무상까지 됐었죠. 이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볼펜 던진 거는 좀 양해를 하고 근데 뭐 아무튼 좋다. 뭐 당신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3일 뒤에 우리 만나가지고 한번 전쟁을 해보자. 선전포고 지금 돌아가서 각국에 돌아가서 선전포고를 하고 3일 뒤에 전쟁을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루치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평화를 위해서 지금 만나서 대화하자는 건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다시 자리에 앉아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딱 놓고 보면은 94년이면 어떤 해냐면요. 북한이 아직 핵 개발을 하기 전이에요. 핵무기가 없을 때였어요. 미국은 전략 핵무기를 가지고 뭐 북한을 완전히 뭐 10번이고 20번이고 핵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거고 핵무기도 없는 북한인데 두 나라가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야 전쟁 한번 해보자. 뭐 3일 뒤에 전쟁 시작해 봅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짱?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가 도대체 뭐 신기한 거죠. 이번 담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미국에 위협을 가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 동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미국을 위협할 생각 없는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문구만 그대로 따와가지고 야 북한이 미국의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무서운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문맥을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필요한 거죠. 문장 하나 따와가지고 막 이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글 전체에서 이 뉘앙스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 무서우니까 야, 너 위협할 생각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약자가 강자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 무서우니까 하는 거구나. 근데 보통 그렇게 표현 안 하죠. 저 싸울 생각 없는데요. 약간 이렇게 저자세로 딱 나올 텐데 글 전체에서 보면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요. 우리 지도부가 언제까지나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면 분명하다. 잠자는 범을 건드리는 격이 될 것이며 결과가 재미없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야, 우리는 너네를 위협할 생각 없는데 만약에 너네가 우리를 위협하면은 끝장나는 거야. 재미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무서워서 꼬리를 내렸다라고 분석하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이제 분석인 거고 사실 이게 어떻게 저는 이제 봤냐면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냐면은 미국이 저 어마무시한 나라가 우리를 만약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우리를 압박하면 어떡하지? 우리를 침략하면 어떡하지? 이게 최대 이슈인 거예요. 근데 북한은 미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 어떡하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냐 마냐
이게 최대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 지금. 위상이 다르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저 우리를 다치지만 말고 건드리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편하게 흘러갈 것이다. 표현 되게 좀 특이하죠. 야, 우리 건드리지 마. 그러면 너네가 편할 거야. 근데 이 말은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를 건드리면 재미없다. 재수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이제 미국보다 우위에 서가지고 너 나 건드릴 거야? 너 건드리면 재수없을 텐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일화가 좀 떠올랐냐면, 이것도 1994년에 있었던 일화예요. 그 지미 카터 미국의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막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 직전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막 전략 무기들을 잔뜩 한반도에 이제 포위를 시켜놓고 전 뭐 카운트다운 세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었죠. 클린턴 대통령이 막 D-Day 잡아놓고 뭐 몇 시간 폭격 몇 시간 전 뭐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요. 아무튼 그때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북한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김일성 주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대로 전쟁을 할 거냐 아니면 뭔가 이렇게 돌파구 협상의 돌파구를 열어낼 거냐 막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막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김일성 주석이 카터 옆으로 와가지고 옆구리를 푹 찔렀더라는 거예요. 뭐 기록에 따라 좀 다른데 손가락으로 찔렀다는 얘기도 있고 팔꿈치로 쳤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카터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 나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데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 보는 사람 아닙니까? 와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와가지고 툭 건드리고 가는 거예요. 뭐지 이건? 황당해가지고 쳐다보니까 김일성 주석이 어때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러니까 카터가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옆구리 건드리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도 지금 우리한테 그러고 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왜 미국은 자꾸 우리를 건드리냐? 재미없다. 그러니까 미국에 돌아가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우리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좀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장면인 거죠. 되게 특이한 장면인 건데 글쎄요. 뭐 미국의 이제 전직 대통령 얼마 전에 부시 전 대통령이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시 전 대통령 왔는데 누가 부시 대통령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한국 좀 그만 건드리시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이 안 가죠. 자, 아무튼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보여주는 미국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되게 이제 독보적인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어떤 이 대등한 관계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이 아래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도대체 이 배경이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 담화에서도 이제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쭉 있는데 이건 뭐 화면을 보시고 마지막에 보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집요한 제재 봉쇄를 뚫고 우리 식대로 우리 힘으로 살아나갈 것임을 분명히 천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자력갱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국이 너네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우리 힘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경제 지원을 해주든 아니면 경제 봉쇄를 하든 우리한테 관심 없는 거다. 우리와 관계 없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가겠다. 자력갱생을 하겠다. 이게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력갱생을 하기 때문에 남에게 굽실거릴 이유가 없고 이렇게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반부 얘기를 마치고요. 후반부로 들어가서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 담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뭐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상태가 계속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대결이 더 격화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건 결국 대결이 격화되는 거잖아요. 대결이 격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제 담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발신하는 갖가지 위험한 압박성 언동들을 우리 지도부가 언제까지나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 나가면 우리 지도부가 계속 지켜만 보진 않을 거야. 한 대 때릴 거야 라는 얘기인 거죠. 군사행동에 넘어갈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전에 북한의 그 외무성의 이제 미국 국장이 그 북한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하는 식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남의 집 일에 쓸데없이 끼어들며 함부로 말을 내뱉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좋지 못한 일에 부닥칠 수 있다. 미국한테 한 얘기예요.
미국은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 정돈부터 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너네가 입만 열면 안 좋은 얘기 하는데 그러다가 끔찍한 일을 당할 거야. 라는 얘기죠. 끔찍한 일이 뭐겠어요? 전쟁이죠. 핵미사일이 미국 워싱턴에 날아갈 거야. 이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번 담화에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미국은 대선 전야에 아직 받지 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을 것. 크리스마스 선물이 뭘까요? 트럼프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좋은 거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던데 크리스마스 선물은 거의 99%는 수소폭탄이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겠죠. 그게 미국 본토에 날아가는 게 크리스마스 선물 아닙니까? 그게 이제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가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 근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은 2017년에 이제 최고조로 북미 간의 이 대결이 고조됐었잖아요. 그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충돌하지 않겠냐 싶은 거고, 그건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럼 한국 국민이 전쟁에 대비하자라는 건 뭐예요? 뭐 저기 햇반이랑 뭐 생수 사가지고 집에 쟁여놓는 게 전쟁에 대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반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막아야 된다. 전쟁 나면 사실 뭐 햇반 사놓는 게 지금 그 생수 사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전쟁은 전면전이고 핵전쟁이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고, 전쟁을 막기 위한 반전운동. 근데 반전운동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전쟁의 요인을 없애는 게 반전운동의 핵심 과제가 돼야 되잖아요. 전쟁의 요인이 뭐냐? 지금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게 뭐냐? 한국과 미국 정부가 남북 사이에 북미 사이에 정상 합의가 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한미연합훈련 이번에 또 8월 달에 한다라고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전쟁을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한미연합훈련 중단. 그다음에 미국의 이 전략무기, 첨단 무기들을 계속 반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남북 합의에서 안 하기로 한 거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이런 합의들을 지켜야 된다. 이걸 요구를 하는 게 전쟁을 막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전쟁을 막으려고 했는데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이제 생수 사놓고 햇반 사놓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이나 한국이 전쟁에서 만약에 이긴다라고 하면은 그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있어요. 만약에 북한하고 전쟁을 했는데 북한을 이기면은 북한에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북한이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무조건 한국이 이긴다, 뭐 미국이 이긴다라고 정해진 건 아니니까. 만약에 북한이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북한이 만약에 이긴다, 그래서 북한이 한국 땅을 완전히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 국민이, 저는 이제 북한 당국에게 세 가지를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대한민국 이 지역, 영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걸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이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기들의 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요구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원래 대한민국의 기본 체제였던 자본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강제로 뭐 북한이 이겼으니까 사회주의를 다 일거에 바꿔, 이거 완전 대혼란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라라는 거고, 세 번째는 그 기초 아래에서 통일을 하는데 통일을 어떻게 할 거냐. 6.15 공동선언에 기반해서 통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6.15 공동선언에서는 통일의 방안을 합의를 해놨어요. 2항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서 통일을 하자라고 합의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를 해서 통일을 하자. 그렇게 세 가지를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쉽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좀 국지전으로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이제 전쟁이 나면 사실상 전면전으로 바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한국 전쟁 예를 들어봅시다. 한국 전쟁 때 그 한국 전쟁의 최대 미스테리라고 꼽는 게 있어요. 뭐 미스테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의 전문가들이 아직까지도 100%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북한이 이제 6.25, 6월 25일 날 전쟁이 탁 터져가지고 북한군이 쭉 내려와가지고 서울을 딱 점령을 했잖아요. 이게 3일 만에 점령을 했어요. 6월 28일 날 서울이 완전히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강 이북이 서울이었어요. 한강 이남은 서울이 아니었어요. 신기하죠. 지금은 서울 하면 강남을 노른자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뭐 강남은 그냥 논밭밖에 없었고 한강 이북을 28일 날 딱 점령을 하고 나서 3일간 한강을 건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했어요. 왜 북한군이 저렇게 물밀듯이 막 내려왔는데 정작 서울을 점령한 뒤로는 한강을 건너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지? 여러 가지 이제 미스테리, 막 의혹들, 추측들이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 서울에 파견됐던 전선사령관이 있어요. 전선사령관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민족보위상,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국방부 장관이죠. 민족보위상 겸 총사령관이 최용건이었어요. 최용건 총사령관.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총사령관 아니었나? 근데 최고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최고사령관이 있고 그 밑에 총사령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최용건 총사령관이 판단을 좀 잘못한 거죠. 여기서 3일을 그냥 바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이제 평양의 최고사령부에서는 바로 한강을 도하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3일을 그냥 기다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강 도하가 지체됐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낙동강에서 전선이 고착되고 뭐 이런 일들이 쫙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때 이 3일을 기다리는 바람에 한국 전쟁에서 매우 어려움에 빠져버리게 됐다. 이 3일 기다린 게 매우 큰 이제 실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직후에 사실 그 최영건 총사령관이 평양으로 소환됩니다. 전선을 맡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김책 그때 당시에 이제 민족보위상 부상이었는데 김책이 내려와서 전선사령관에 임명이 돼가지고 내려와서 실제 이제 전선을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전쟁 당시에 이런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당연히 하겠죠. 그럼 거기에 맞게 작전 계획을 짰겠죠. 그럼 뭐겠어요? 전쟁 나면 쉬지 않고 바로 최남단까지 내려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 몇 년이었죠? 10 몇 년에 북한에서 공개한 훈련이 있어요.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일부러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진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부산까지 뭐 김해까지 뭐 어디까지 막 탱크를 몰고 내려간다라는 거를 일부러 보여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나면은 순식간에 최남단까지 그냥 다 밀고 내려온다라는 게 북한의 계획이구나라는 게 알 수가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 나면 그냥 전면전이다. 그냥 뭐 한강 이북에서 국지전으로 하다가 끝나고 뭐 이런 게 아니다. 전쟁 전면전이고 전면전이면 결국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의 어떤 결론이 나는 그런 전쟁으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약간 무시무시한 얘기까지 좀 나왔는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